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매주 토요일 여러분과 미제 사건 관련 이야기를 좀 심도 있게 얘기해보는 토요사건 팩트의 김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조금 무거운 컨텐츠를 한번 진행해보고자 합니다. 아마 유족분들도 이 컨텐츠를 보실 거라 생각하고요. 우리의 기억 속에서 좀 잊혀지지 않아야 될 사건이라서 여러분에게 좀 전달을 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건의 총평은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 출발을 하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정해진 가능성이 있는데 정해진 경우의 수가 몇 개 없습니다. 근데 그 안에 너무 많은 경우의 수가 생깁니다. 크게 보면 별거 아니고 금방 잡을 것 같은 사건,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면 정말 이상한 변수들이 붙는 사건, 이렇게 이해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마 오늘 제가 했던 컨텐츠들 중에서도요, 아마 손꼽을 정도로 여러 가지에 대한 경우와 가능성을 얘기하게 될 컨텐츠일 것 같고요. 저희와 같이 컨텐츠를 공부해 주시는 분들도 이 사건만큼은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목격자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리고 누군가의 진술, 누군가의 목격에 대한 이야기로서만 이 사건이 해결될 것 같다 라고 다 입을 공통되게 모았습니다. 이게 왜 그런 건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조금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섹션입니다. 아직도 나오고 있는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바라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당시 이 사건을 맡았던 이백은 형사님이십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의 방송이 나가고 나서 약간의 억울함과 그리고 본인들이 지금 현재 노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글을 작성해 주셨습니다. 이 이야기가 꼭 잘 전달됐으면 좋겠어서 저도 읽고 가겠습니다. 억울하게 희생당한 정소윤 양께 경찰관으로서 또한 우매한 형사로서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지 못함은 물론 범인을 검거하여 법의 정의를 세우지 못함에 다시 한번 사죄드립니다. 그리고 소윤 양의 어머님, 아버님을 비롯한 가족, 지인분들께 다시 한번 사죄드리며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방송을 시청하신 모든 분들, 그리고 이 소식을 접하신 국민들께도 거듭 사죄드리며 책임을 다하지 못한 죄송한 말씀 거듭드립니다. 10년이 훌쩍 지났지만 저 스스로도 늘 마음 한켠에 무거운 짐으로 남아있었음은 물론 죄인처럼 속죄하며 지낸 시간들이었습니다. 본 사건을 신중하게 분석하여서 정소윤 양의 학교 친구, 지인, 보험가입관계, 원한관계, 인부들 21명, 알바 주인, 범행시간대에 들렸던 손님, 주변 불량배, 국가수의 감정물에 의한 수사, 당일 행적, 통화 내역, 현장 족적, 절단된 손목의 상처, 현장의 유류펜, 현장에 지리감이 있는 자들, 목에 난 족 흔적들, 손등에 난 상처, 약 10번에 걸친 진술의 일관성이 없는 점, 전과 기록, 그리고 이런 모든 수차례에 걸친 거짓말 탐지기, 당일의 알리바이 등등 모두 검토하여서 당시의 용의자를 최종적으로 선정했었습니다. 인터넷이나 TV에 올라와 있는 것처럼 전혀 조사를 안 한 것이 아닙니다. PD님과 작가님의 노력을 분명히 이해하고 공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방송에서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 자체가 자의적 판단을 할 수 있음은 물론 실제로 사건을 뛰어다니는 형사들과 어감의 차이와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걸 짚어주고 싶습니다. 그만큼 많은 관심이 있다는 부분에 머리 숙여 감사드리며 꼭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근거 있는 제보가 지금이라도 나타나서 억울하게 하늘을 떠도는 소윤 양의 불쌍한 영혼을 거두고 법의 정의를 세웠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으로 이 글을 올립니다. 그리고 당시에 사건 검사 기록까지 얘기를 올려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용의자 누구는 진술에 일관되지 못하는 점은 인정하나 동인의 범행을 하였을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나머지 현재까지 내사한 정황 증거들만으로는 혐의 사실을 인정하기엔 부족하다. 본 사건에 대하여 용의자 그 사람에 대한 내사를 계속해서 증거를 수집하는 한편 범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절단한 점에 착안하여 범행 동기가 될 만한 단서를 찾는 방향으로 계속 내사하기 바란다. 2001년 4월 16일 검사 어떤 분이 쓰신 결과 보고서입니다. 이렇게 이 사건은 미제 사건으로 현재 약 17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서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유족이시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시간이 지났으니 가슴에 묻는 게 어떻냐. 이렇게 답변하셨다고 합니다. 내 배 아파 낳은 아이인데
어떻게 가슴에 묻겠느냐. 우리가 이 사건을 절대 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범인을 잡아서 한 가지를 반드시 물어봐야 합니다. 도대체 너는 왜 그랬냐입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이 선량한 학생을 그렇게 끔찍하게 잔혹하게 살해할 수 있었는가를 물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여러분과 저는 사건 발생했던 그날로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 3월 8일 목요일이었습니다. 충북 영동은 당시의 날씨는 약간 눈발도 좀 날리고 되게 추운 날씨였습니다. 3월 한파였죠. 당시의 어머니는 딸을 기다리면서 그냥 있었습니다. 정소연 양이죠. 당시에 딸의 흔적에 대해서 처음 알게 된 계기가 뭐였냐면 정량의 외숙모입니다. 정량이 일했던 가게 근처에서 가게를 하시는데 그 근처 가게를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자신의 조카 정량이 일하는 그 알바 가게, 액세서리 가게인데요. 퇴근해야 될 시간인데 왜 불이 켜져 있지? 그리고 안을 살짝 봤는데 정량의 가방이 그대로 있던 겁니다. 가방도 그대로 있고 정량은 없고, 그리고 밤 11시경? 원래는 밤 10시쯤에 닫는데 왜 이렇게 늦게까지 또 가게 문이 열려있지? 그래서 전화를 하게 됩니다. 어머니한테. 아니 애가 없는데 집에 갔어? 아니 집에 안 왔는데? 안 그래도 기다리고 있었어. 핸드폰 전화를 해본 거야? 아 핸드폰이 고장나서 지금 수리 맡긴 상태야. 애 가게 문 열어놓고 가방만 있고 없어졌어. 어머니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새벽 3시까지 나와서 딸을 찾고 다니시게 됩니다. 그 추운 날 말이죠. 그렇게 정량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정량이 발견된 건 뜻밖의 확인이었습니다. 바로 다음날 오전 3월 9일 오전이었습니다. 인근의 공사장의 인부들이 지하에 장비를 가지러 내려갔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말이죠. 그 중에 인부 한 명, 당시 인부의 이름 이모 씨입니다. 이모 씨가 시멘트 포대 안에 뭔가 있다라는 걸 확인했는데 살짝 쳐봤더니 뭔가 발이 보였던 겁니다. 바로 시신이 하나 확인됐던 거죠. 정량이었습니다.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일단 여러분이 위치에 대한 부분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치적인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확인이 됐던 건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정량이 아르바이트했던 가게부터 그때 당시에 공사했던 공사장 빌딩은 굉장히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리고 외숙모 가게는 보시는 바와 같이 위에 한 골목길 쪽으로 들어가면 보이는 곳이고요. 왜 외숙모 가게가 저길 지나갔는지는 아실 겁니다. 바로 앞에 있는 공사장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던 거였죠. 자, 이제 몇 가지 사진을 더 같이 보면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형태가 발견된 부분인데요. 당시에 발견된 모양에 대한 이제 만들어 놓은 부분입니다. 이런 형태로 발견됐다라고 봐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눈에 띄는 게 뭐냐면 현재 옆에 곡괭이 같은 게 있다. 그리고 덮어져 있는 상태였으며 그리고 발이 보인 상태까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피해자는 돌아가신 분 바로 이분이십니다. 당시 고등학교 2학년 정소연 양입니다. 정소윤 양. 발만 나와 있는 걸로 확인됐고요. 사인을 확인을 해봤는데 경부압박 질식사로 확인됩니다. 즉 누군가 목을 졸라서 살해를 했다라는 부분이죠. 혹시 강도에 의한 것인가 라는 부분을 확인을 해봤는데 유류품이 전부 다 있었습니다. 현금도 그대로, 그리고 지갑도 그대로 남아있는 건 다 있었던 거죠. 즉 무언가 금전적인 목적으로 강도 행위를 저질렀다라고는 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시신이 발견됐을 당시 옷이 흐트러진 것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때린 흔적도 아예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질질 끌고 가면 상처가 나잖아요. 긁힌 흔적도 전혀 없었고요. 반항은조차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누구나 의심해볼 만한 금품 문제가 아니면 혹시 성범죄일까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성범죄에 대한 부분도 확인해본 결과 정액 반응도 아예 없었습니다. 그냥 사람이 잠들어 있는 모양으로만 확인됐던 겁니다. 하지만 이 시신엔 한 가지 이상한 장면이 있었던 겁니다. 좀 입으로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확대해서 본 결과
있어야 할 손목이 양쪽에 없었습니다. 옷도 있고요. 제대로 다 입고 있는 상태였고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아무런 흔적도 없는 그 시신에 유일하게 없어진 건 단 한 가지 손목뿐이었던 거죠. 자, 여기까지가 제가 사건이 발생된 그 이야기를 다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사건을 겉으로만 봤을 때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가 이렇게 현재까지의 정황으로만 좀 생각을 조금 잡아서 보게 되면 실제로 정량이 있었던 곳에서 아르바이트 가게에서 원래 아르바이트를 했던 사람, 그럼 우리가 첫 번째로 궁금한 건 아르바이트 가게에 몇 시에 갔지? 그 몇 시까지 최종적으로 확인되지? 그게 우리가 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째서 정량이 공사장으로 갔지? 라는 생각입니다. 좀 눈치가 빠르신 분들, 그리고 저하고 이 컨텐츠를 좀 오래 보셨던 분들은 이제 슬슬 어느 정도 좀 마음이 비슷할 것 같은데요. 제가 아까 흔적을 얘기를 드렸습니다. 어디에도 긁힌 상처가 없다? 폭행의 흔적이 없다. 근데 시신은 여기에 있는 공사장에서 발견되었다. 어떤 이야기일까요? 만약에 강제로 누군가 납치해서 데려간 거라면 끌려간 흔적 혹은 기절시키기 위해 때렸던 흔적, 어떤 흔적은 필요합니다. 근데 그런 어떤 흔적도 없이 자신의 발에 묻어있는 공사장 인근의 흙과 똑같은 동일한 물건들이 발견된 것처럼 이건 누가 봐도 자기가 직접 걸어간 겁니다. 당시에 공사를 하고 있는 현장이었기 때문에 거기를 밤늦은 시간에 또 고등학교 2학년생이 들어갈 일은 진짜로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원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거기에 왜 들어갔을까요? 아마 지금 제가 이 정도 얘기하면 얼추 마음이 비슷하게 나오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면식범 아닐까? 면식이라서 데려간 게 아닐까? 면식이 아닌데 데려갔다는 것도 좀 이상하지 않을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부분인 거죠. 자, 아마 첫 번째 사건 발생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게 요 정도. 그리고 우리에게 남는 의문점은 두 가지가 남습니다. 경부 압박 질식사와 그리고 어떠한 흔적을 건드리지 않고 양손을 가져갔다는 부분. 양손은 이곳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사진을 보시면 아실 건데요. 피가 어떻게 보이십니까? 많이 나왔나요? 이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만약에 양손목을 살아있는 사람을 잘랐다라는 가정을 깔아보면 안에서 피가 솟구치듯 굉장히, 즉 비산인이라고 부르는데 피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피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또 추측해 볼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아마 심정지가 왔을 것이다. 즉 사람이 사망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한 행동, 살아있는 상태에서 한 건 아닐 수도 있다라는 부분도 생각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사건 현장에 대한 분석을 조금만 더 깊게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인에 대한 얘기였는데요. 경부압박 질식사, 즉 목을 조르는 흔적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목을 조르는 흔적은 어떻게 조를 수 있을까요? 아마 대부분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건 사람을 위에서 깔아 뭉개고 위에서 목을 누르고 사람을 사망시키는 상태, 아마 이런 걸 되게 많이 생각하실 겁니다. 당연히 이 사건도 우리가 그냥 겉에서 보면 이렇게 똑같이 했겠지 라고 할진 모르겠지만 목이 눌린 흔적을 살펴봤을 때 목은 뒤에서 눌렀습니다. 앞에서 누워서 위에서 이렇게 누르면서 했던 게 아니라 뒤에서, 어떻게 보면 사람 뒤쪽이겠죠. 뒤쪽에서 사람을 누른 형태인 건데 뒤에서 사람을 목 졸라 죽일 때의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도구를 쓰는 것, 끈 같은 걸로 뒤에서 당겨서 사람을 죽이는 것.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이렇게 보시다시피 목을 이렇게 눌러서 죽이는 것. 세 번째 가장 많이 하는 건 팔을 쓰는 형태입니다. 팔을 잡아서 이렇게 꽉 누른 상태로 사람을 죽이는 것. 어떻게 보면 안고 있는 거죠. 아마 이 세 가지의 형태일 거라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세 가지에 대한 모습이 다 다르다고 보여질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 힘의 차이가 약간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만약에 힘이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 예를 들어서 죽인 사람이 똑같은 여성이거나 아니면 비슷한 나이라면 아마 도구를 쓸 확률이 더 강합니다. 도구로 잡아서 뒤에서 누르는 게 어떻게 보면 힘이 더 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고 당기기만 하면 되고 이렇게 조이기만 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입니다. 뒤에서 사람을 죽일 때 어떤 게 힘이 더 많이 들어가지? 라는 생각입니다.
이건가요? 이건가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당연히 힘이 조금 더 들어가거나 해야 되면 이렇게 잡는 게 맞습니다. 사람을 이 안에 목을 둔 상태로 이렇게 졸라야지만 되는데요. 이 사건의 흔적은 달랐습니다. 이 사건은 뒤에서 눌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뒤에서 목을 누르고 죽였다는 거죠. 보통의 힘일까요? 반항은이 없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막 몸부림치는 그런 반항은이 없이 그냥 목만 잡아서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것.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게 약한 힘 혹은 동등한 힘의 균형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하긴 쉽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여고등학생보다 어떻게 보면 키도 커야 될 수도 있고요. 근력이 세야 될 수도 있고요. 손도 커야 합니다. 사람을 잡아야 되니까 말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어떤 경우에서 사람을 뒤에서 목을 조를까요? 그것도 그냥 이렇게 말입니다. 계획적으로 사람을 죽인다면 이렇게 죽이거나 아니면 누운 상태에서 위에서 누른다면 그럴 수 있다 치는데 어떤 경우에 뒤에서 사람의 목을 조를까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들끼리 공부하는 사람들끼리도 그런 얘기 했는데 생각을 좀 해보자는 거죠. 뒤에서 누른다. 뒤에서 갑자기 잡는다? 경우에서 첫 번째는 다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 무언가 얘기를 하다가 나 이제 갈래 라고 하고 자신이 몸을 돌았을 때 가해자는 용의자겠죠. 이 사람이 가는 걸 원치 않는데 내 말을 듣지 않고 그냥 가는 사람을 잡으려고 할 때면 뒤에서 잡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있다면 말이죠. 그 부분을 놓고 보더라도 그 다음에 어떠한 반항의 흔적도 없이 끌고 가는 흔적도 없이 사망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면 강간이 목표가 아니고요. 말씀드린 공사장까지 정량은 알아서 제 발로 왔고 눈앞에서 서로 이야기를 하다가 눈앞에서 목을 조른 부분이 아니라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몸을 돌렸을 가능성, 엎드린 상태에서 몸이 이렇게 굴러서 나왔던 흔적이 없었기 때문에 서 있었고 몸을 딱 돌렸을 때 뒤에서 사람을 목을 졸라 사망시켰을 확률이 제일 컸던 겁니다. 자, 그러면요. 경부압박 질식사를 시켰다는 건 따로 도구를 갖고 오지 않았다는 부분도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자기가 도구를 준비해오지 않았으니까 손으로 죽인 부분이니까 말이죠. 우발적일까요? 계획적일까요? 이 부분도 우리가 이제 깊게 들어왔으니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발적이었을까? 아니면 정말로 계획적이었을까? 이제 그러면 다음으로 조금 더 정량의 입장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정도의 일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아예 모르는 사람을 따라갔을까요? 아예 모르는 사람이 공사장 지하로 잠깐만 내려와봐 라고 했다고 과연 글로 갔을까요? 그 깜깜한 곳에, 잘 보이지도 않는 곳에 자신의 아르바이트 가게를 하는 곳을 그대로 비워놓은 상태로 갔다.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면식범일까요? 그리고 만약에 이 범행을 저지른 용의자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이 용의자는 그냥 우발적으로 지나가다 가게 아르바이트를 했던 사람을 데리고 와서 공사장 지하로 끌고 가서 사망을 일으켰던 사람일까요? 아니면 원래 알고 있었는데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에 대한 부분이죠. 물론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좀 해보자면 느낌은 조금 더 면식범으로 갈 겁니다. 면식범의 느낌이 조금 더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건 사실이니까 말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 내용에서 조금 정리를 더 해보겠습니다. 면식범일 확률이 높으며 힘에 대한 위치도 훨씬 더 정량보다 좀 센 사람, 사람을 손만으로 뒤에서 사망시킬 수 있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 동네의 지리를 좀 알고 있는 사람일 가능성, 이것들이 하나씩 붙은 내용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손이 잘린 형태에 대한 부분도 얘기가 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손이 잘린 초창기 수사에서 절단면에 대한 문제였는데 손의 절단면 자체가 너무 정확하게 나왔다라는 부분이 문제였습니다. 손을 깨끗하게 절단시킨 거죠. 그리고 그 옆에 봤더니 곡괭이 하나가 발견됩니다. 바로 이 곡괭이입니다. 피 묻은 곡괭이가 옆에 있었던 거죠. 피 묻은 곡괭이 하나. 그렇다면 혹시 이 피가 정량의 피가 맞을까? 확인해본 결과 곡괭이에 묻은 피는 정량의 피가 맞았습니다. 누군가가 뒤에서 목을 졸라 사람을 죽인 뒤 심정지가 온 사람의 손을 두고 곡괭이로 내리쳐서 절단면을 깨끗하게 해서 양손을 제거시킨 상태였습니다.
근데요, 이게 문제였습니다. 곡괭이에 대한 문제가 우리들 머릿속에 잘못된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요. 여러분이 보시는 곡괭이는 양쪽에 다 날카로운 뾰족한 물체를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근데 이건 정확하게 곡괭이라고 하긴 그렇고요. 한쪽은 도끼형입니다. 즉 좀 도끼처럼 넓게 되어 있는 형태고요. 한쪽은 곡괭이 형태로 되어 있는 두 개가 붙어 있는, 저도 그걸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지만 그 형태이기 때문에 실제로 자른 부분은 곡괭이보다는 도끼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쳤을 때 일반적인 사람이 치더라도 절단면이 깨끗하게 나오는 건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곡괭이만 그런 건 아니니까 말이죠. 하지만 당시에 경찰들은 다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혹시 머릿속에 있는 이 모든 내용들을 합쳐보면 떠오르는 게 인부밖에 안 나오거든요. 아마 지금도 저하고 생각이 비슷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인부 아니야? 힘도 세고 공사장 위치도 알고, 그리고 오며 가면서 아르바이트 가게랑 공사장이랑 가까우니까 면식일 수도 있고, 그냥 뭐 지나가면서 아유 공사장 여기에 뭐 불이 꺼졌는데 좀 와서 좀 도와줄래? 너무 가깝다 보니까 그래서 그냥 따라간 거 아닐까? 라고 생각하는 게 어쩌면 당연지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 힘을 갖고 있는 사람, 그리고 곡괭이는 원래 공사장에 있는 거였습니다. 즉 본인이 준비해서 간 게 아니라 그 안에 원래 있던 곡괭이를 썼다는 거죠. 계획성은 없었지만 데려간 곳은 자기가 아는 곳으로 데려간 게 아닐까에 때문에 이 공사장에서 일하는 인부가 아닐까에 대한 의심을 굉장히 많이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까지 생각을 했을 때 어느 정도는 다 합리적인 판단은 됐습니다. 힘에 대한 문제도 있고 공사장이라는 특별한 공간의 위치도 있고. 그런데 이래도 우리한테 남는 의문점은 두 가지입니다. 손을 왜 잘랐지? 정말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손에 DNA 정보가 들어갔을 수 있으니까 그렇겠지 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왜 손을 잘랐지? 그리고 두 번째, 도대체 그럼 그 손은 어디에다 둔 거지에 대한 부분이 궁금해지게 됩니다. 자, 이제 그날의 행적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바로 그 날입니다. 피해자 정량은 당시에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학교에서도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었고 친구들 사이에서 정도 많고 밝고 활달한 성격이었다라고 주변 사람들이 다 이야기를 합니다. 남이 뭘 도와달라고 하면 거절을 잘 못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왜 이 얘기에 좀 집중을 할 수밖에 없었냐면, 혹시 이런 사람 있잖아요. 누군가가 부탁을 할 때 모르는 사람이면 부탁을 들어주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혹시라도 이 정량, 피해자의 성격 자체가 워낙에 남을 도와주는 걸 좋아했거나 그런 호의를 이제 무언가 도움에 대한 거를 거절하지 못하는 성격이었다면 모르는 사람이 와서 물어봤었어도 혹시 데려가지 않았었을까에 대한 의심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그런 성격이었다 정도는 확인이 됐고요. 그날 같이 있던 장모양입니다. 친구인데요. 은행에서 돈 찾고 붕어빵을 사서 친구들과 같이 나눠 먹었어요. 노래방에서 한 20분 정도 같이 놀다가 그날 아르바이트를 갔습니다. 아르바이트에 간 건 확인이 됩니다. 즉 사건 당일날 학교가 끝나고 친구들과 좀 놀다가 자신이 아르바이트하는 액세서리 가게에 간 건 확인이 됐던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행적이 확인되냐면, 주변에 있는 식당 아주머니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식당 아주머니의 진술이 왜 구체적이었냐면, 당시 2000년에 되게 유행했던 드라마가 있는데 그 드라마가 남편분이 되게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게 시작 시간이 8시 20분에 시작을 하는데, 그걸 보러 갔다 오겠다고 배달을 빨리 갔다 빨리 들어서 아직 안 끝났지 라고 하는 그 시기에 우연하게 식당 아주머니가 아르바이트 가게에서 일하고 있는 정량을 봤습니다. 즉 8시 20분까지는 정확하게 행적이 확인됐습니다. 그리고요, 8시 35분에 가게에, 액세서리 가게에 어떤 손님이 전화를 했습니다. 뭘 물어보기 위해서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11시까지 그 가게에는 아무도 없던 거죠. 정량이 사라진 시간은 8시 20분부터 8시 35분 사이입니다. 이 사이에 자리를 비웠고 사라졌던 거죠. 자, 이제 그럼 우리는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 공사장을 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면을 이제 얘기를 드릴 건데요. 보시다시피 공사장을 가는 방법은 아르바이트 가게에서 곧장 내려가서 있는 게 공사장 가는 방향,
그게 아니면 위에 보이시는 화장실 쪽 빨간 선부터 노란색 줄 연결되어 있는 분 보이실 겁니다. 저쪽 길을 통해서 돌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 강압적으로 움직였다거나 이런 부분이었다면 아마 외숙모 가게를 무조건 앞에 지나가야 될 문제가 생깁니다. 만약 강압성이 있었다면 분명히 도움을 청할 공간도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르바이트 가게에서 공사장으로 곧바로 갔다, 자발적으로 갔다가 조금 더 가깝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제 우리는 조금씩 더 생각을 깊게 들어가 봐야겠습니다. 딱 아르바이트 가게에서 30m 밖에 안 되는 거리였으니까 말입니다. 이제 우리의 눈에 사라진 손목이 확인됩니다.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영동 한가운데 흐르는 하천인데 사건 현장에서는 약 300~400m가 떨어져 있는 공간입니다. 당시 발견자 한씨는 교각 밑에 차를 자주 댔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왜 댔었냐면 쉬려고 된 게 아니라 트럭에 냉각수가 조금 모자라서 냉각수 대신해서 이제 물도 넣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천에 물을 뜨러 투벅투벅 가셨는데 바로 눈앞에 뭔가 하얀 것이 보였다라고 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하천에 너무 티가 날 정도로 보였던 거였는데요. 처음에 보자마자 너무 하얗게 돼 있어서 인형손이라고 처음에 생각했다고 합니다. 근데 올라가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근데 뼈가 보였던 것 같기도 하고 사람손 같은데? 라는 느낌이 너무 세서 신고를 했던 거죠. 그리고 놓여있는 공간을 보게 되면 하천에 가장 가까운 쪽에다가 그대로 둔 부분이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 두는 게 그냥 이렇게 던져서 놓은 게 아니라 가지런하게 놨다라고 하는 게 맞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노는 게 또 어떻게 놓여 있었냐면 보시는 바와 같이 하나는 위, 하나는 아래로 반대로 이렇게 놓여 있는 형태였습니다. 그렇게 물에 가지런하게 잠겨있는 형태였던 거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어디서 이렇게 던졌다라고 보기보다는 와서 직접 두고 갔다라는 느낌이 더 강합니다. 당시에 되게 날씨가 추웠던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물이 굉장히 없는 상태였고요. 따라서 물도 좀 얼어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중간에다가 버리기는 좀 어려웠을 겁니다. 괜히 얼어있는데 올라갈 수도 있고요. 금방 떠오를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다고 우리가 또 역으로 생각하기에 사람들이 가까이 있는 하천 양 가장자리 끝에다가 둔 것도 되게 이상합니다. 원래 상식적으로 판단을 해보면 자신의 손목을 절단해서 갖고 왔다, 혹시라도 자신에 대한 뭔가 노출될 문제가 있어서 그랬던 거라면 원래는 태우거나 묻거나 없애거나가 이게 아예 눈에 안 띄게 하는 게 맞는데 왜 이걸 굳이 여기다 갖고 왔냐라는 문제인 거죠. 일단 첫 번째, 이 손을 회수한 경찰은 DNA 검사부터 먼저 시작을 합니다. 혹시라도 DNA가 있을까에 대한 부분이었죠. 하지만 물에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DNA는 어떤 것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첫 번째, 범인이 우발적이었을까요? 계획적이었을까요? 만약 계획성이 있었다면 버리는 부분까지 좀 납득이 안 되고요. 살해 도구도 그 현장에 있는 걸 썼다라는 부분입니다. 조금 더 느낌적으로는 우발적이다의 느낌이 강한데 자신의 DNA가 묻었을 것 같다라는 느낌 때문에 손을 절단해서 가져갔다면 안 보이는 곳에 숨겨야 되는 게 맞는데 보이는 곳에 숨겼고 너무 처리가 대충 돼 있고 마치 사이코패스가 하는 것처럼 느낌이 되게 많이 오게 됩니다. 저희같이 공부해주시는 프로파일러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사이코패스적일 수도 있고 두 번째는 너무 우발적인 범죄라서 처리를 하는 방법이 너무 대충이라 당황해서 그냥 두고 간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든다. 그런데 한 가지에 집중을 했습니다. 너무 고스란히 두고 갔다. 이 부분에 대한 거는요, 물론 그냥 얘기를 하면서 나와있던 추측이고요. 그리고 정확한 건 절대 아닙니다. 어떤 부분 때문에 좀 생각을 했냐면 손에 대한 부분, 혹시 손이 트로피적 개념이라던가 손이 되게 중요했던 부분, 손에 대해서 약간 취향 차이가 있었던 사람이었다면 손이 훼손되는 게 싫었던 것도 맞을 겁니다. 왜냐면 원칙적으로 DNA가 묻었을 것 같다라는 판단이 선다면 손가락을 절단시키는 게 피가 덜 나고 가장 처리하기도 어떻게 보면 깔끔합니다. 손 자체를 들고 다니는 것보단 말이죠, 더 자르기도 쉬웠을 거고요.
그런데 피가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위험 부담도 있는 손목 자체를 잘라서 손을 그대로 가지고 갔고 그 손을 어딘가에 훼손시키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되게 깨끗한 상태로 가지런히 두고 갔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손을 위아래를 반대로 뒀다라는 부분 있잖아요. 이 위아래로 반대로 뒀다는 부분이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손을 양쪽으로 두게 되면 부피가 커집니다. 커지죠. 근데 여러분 혹시 신발을 둬서 한번 보셨나요? 신발의 느낌으로 우리가 같이 얘기를 했었는데 신발을 똑같이 같은 모양대로 두는 것보다 신발을 항상 반대로 담아두거든요. 이렇게 해야 공간이 더 축소됩니다. 긁히지 않고 더 안전한 장소에 그대로 보관이 되거든요. 그대로 있는 것보단 부피가 적어지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나왔습니다. 부피를 최소화하고 어디 긁히지 않게 하기 위해 했던 게 아닐까. 혹시라도 손목을 보호하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누군가가 볼 건 알겠지만 훼손되는 게 싫었던 게 아닐까에 대한 추측도 같이 하기는 했었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우리가 모두 밝혀진 바도 나왔고 현장도 나왔고 내용도 어느 정도 정리는 끝났습니다. 이제 범인만 찾으면 됩니다. 우리에게 용의자는 총 3명이 등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과 용의자를 딱 둘만 얘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용의자입니다.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이 볼펜의 주인공이 용의자입니다. 이 볼펜은 말이죠. 당시 어디에서 발견됐냐면 덮은 시멘트 포대 위에서 발견됐던 겁니다. 봤더니 한 자동차 영업사원이 홍보용으로 뿌렸던 물건이었던 거고 그걸 누가 쓰는지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바로 누구였냐면 이 씨였습니다. 바로 이 사건의 최초 신고자. 아침에 그냥 들어와가지고 포대자로 이렇게 봤는데 발이 보여서 신고했어요. 라고 얘기했던 바로 그 이 씨입니다. 인부 이 씨가 최초 용의자로 등재되게 됩니다. 이 씨의 집을 수색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그 펜을 썼다는 건 맞는데 그 집 안에서 이 볼펜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즉, 이 볼펜은 이 씨의 것일 확률이 더 커졌던 거죠. 그리고 이 점뿐만 아니라 이상한 일이 좀 있었습니다. 정량을 발견했을 때 처음에 지하에 들어간 건 이 씨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인부들이었어요. 다른 인부들이 들어갔을 때는 이 씨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왜냐면 거기도 워낙에 포대가 많았기 때문에 사람이 거기 있는지도 몰랐던 겁니다. 근데 뒤늦게 들어간 이 씨가 여기 사람 있는데? 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당시 또 이상했던 행적이 뭐였냐면 시신을 발견하자마자 자기가 직접 신고를 한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한 힌트입니다. 근처에 부인이 운영하던 식당으로 갑니다. 여러분, 이 씨는 이 동네 사람입니다. 이 씨의 부인은 이 근처에서 식당을 운영하십니다. 인부인 이 씨와 정 씨, 사망한 정 씨, 정량이 아예 모르는 사이다라고 얘기하기 조금 어려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인부가 외지 타지에서 그냥 들어왔다라고 하면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겠는데 이 동네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씨의 행적이 이상했던 건 근처에 있는 부인이 운영하는 가게에 간 다음에 식당에 가서 시신 발견했으니까 신고 좀 해줘 라고 얘기를 해서 부인이 신고를 해서 경찰이 왔던 겁니다.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당시 이 씨의 손에서 발견된 상처입니다. 당시 이 씨는 이 상처에 대해서 이렇게 진술을 합니다. 제가 인부잖아요. 일을 하다가 벽돌에 긁혀서 그런 거예요. 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경찰분들이 바보는 아니죠. 여러분에게도 묻겠습니다. 벽돌에 긁혀보셨습니까? 벽돌에 긁히면 상처가 어떻게 나오죠? 직선입니다. 절대로 어떤 상처가 곡선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다 직선 형태로 긁히게 되는 게 맞거든요. 하지만 이 상처에 대해서 국과수도 깊게 확인해 본 결과 둥근 상처입니다. 누가 봐도 손톱에서 나온 상처가 맞았던 거죠. 벽돌과 상처흔이 다릅니다. 손등 상처에 있는 건 긴 곡선의 형태이면서도요, 끝이 둥근 형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이 씨는 진술을 번복합니다. 뭐라 번복을 하냐면 이거 사실은 집안일이어서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아내랑 싸웠어요.
아내랑 다투다가 아내의 손톱에 긁힌 거예요 라고 진술을 하고요. 아내도 그 부분이 맞다라고 알리바이를 입증시킵니다. 근데 여기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시신에서 좀 이상한 게 하나 발견되는데요. 시신에서 당시 발견된 시신의 정량의 목에는 족적이 하나 확인됩니다. 발 뒤꿈치로 목을 누른 부분이 확인이 되거든요. 예상이 갑니다. 왜 목을 눌렀는지요? 왜 눌렀을까요? 고정시키는 겁니다. 아마도 추측컨대 이제 시신이 사망한 상태에서 손목을 자르려고 할 때 아마도 이제 발로 밟아서 한 게 아닐까라는 추측이 나오게 됩니다. 아마 다 비슷하실 것 같은데요. 그 족적의 신발 무늬와 대조를 해봤는데 굉장히 흡사한 형태로 나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요. 여기서만 끝나지 않고 이 씨의 평소 성격에 대한 부분까지 조사를 하게 됩니다. 평소 언행이 굉장히 거친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화가 나면 칼로 회뜬다? 이런 협박도 하고요. 부부싸움이 이루어지게 되면 대부분 가구도 집어 던지고 술을 특히 마시게 되면 성질이 되게 난폭해지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4년 그것이 알고 싶다 팀에 인터뷰를 했을 때도요. 굉장히 불안해하는 모습도 많이 보였었고요. 갑자기 막 중간에 아내한테 연락을 하려고 하고 막 눈도 질끈 감고 한숨을 쉬는 행동이던 되게 이런저런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이 씨의 아내분이 와서 대변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상한 기사를 가져와서 대변합니다. 1991년 10월 16일자 신문이죠. 사건 발생 10년 또 전의 일인데 옛날에 이 씨가 한국 여자를 건드리는 미군하고 좀 문제가 좀 있다가 철창 신세를 한 10번 정도 졌다라는 관련 기사를 가지고 오면서 우리 아저씨는 의리와 정의로 사는 사람이다. 사람을 죽일 사람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평상시에 성격이 거칠었다. 그리고 뭔가 술만 먹으면 잘 기억을 못하고 폭력성이 좀 있다 라는 부분 때문에 이 사람을 의심하거나 이럴 수는 없지만 당시에 남았던 흔적 자체도 우리가 이 사람을 완전히 배제하기에는 조금 머나먼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입니다. 저희들끼리 또 공부할 때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91년 당시에 미군을 건드리는 우리나라 여성을 건드리는 미군을 말리다가 철창을 10번 정도 갔다라고 합니다. 의리와 정의로 사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아내가 말하는 이 씨와 주변 사람이 말하는 이 씨는 좀 다른 사람입니다. 이게 왜 좀 중요하냐면 아내가 말하는 이제 이 씨는 의롭고 정의로운데 좀 술을 먹으면 제어가 안 되는 사람입니다 정도로 되게 보편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반면 주변 사람들은 굉장히 성격이 거칠고 다혈질이고 말도 거칠게 합니다. 그리고 외부에 나온 기사로 봐도요. 여성을 건드려서 추행했다는 걸 미군을 10번 정도로 해서 철창을 갔다라는 부분 역으로 생각하면 정의롭다기보다는 다혈질적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시비가 붙었다고 철창을 10번 정도 가는 일은 그렇게 흔치는 않거든요. 이거는 분명히 인과관계가 정확해야 됩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부분이죠. 철창신세를 졌다라는 만 보고서 이분이 되게 정의롭다, 의롭다라고 얘기하기도 단정하기 좀 힘든 부분이고요. 다만 겉으로 놓고 봤을 때 우리한테 보여지는 모습은 조금 더 좀 뭔가 다혈질적이고 특히나 여성과 관련된 부분에서 말입니다. 이 정도의 예측이 가능했던 겁니다. 여성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에서 다혈성이 약간 발휘가 된다? 그게 아내건 모르는 제3자의 여자건 자신이 판단했을 때 위험에 처했다. 자신의 생각과 조금 다르다라는 판단이 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욱하는 게 올라오는 사람 정도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내용을 어느 정도 안 상태로 데리고 와 보겠습니다. 힘이 세다. 인부다. 공사장을 정확히 알고 있다. 그리고 정량을 알 수 있는 계기도 있다. 면식범일 확률은 뭐냐면 분명히 이 씨의 아내가 이 근처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음식점을 하다 보니 우연하게 마주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고 얼굴을 마주 봤을 수도 있는 거고 완전히 친한 사이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면식은 있는 상태 공사장에서 뭔가 일이 있어서 도와달라라고 얘기했을 때 알겠다고 하고 잠깐 갈 수 있는 사이라고 판단한다면 그런데 그 안에서 자신이 생각했던 무언가와 맞지 않아 욱함이 드러나서 이런 행동을 했을까? 우발적 범죄. 하지만 자신의 남은 손의 상처에 대한 부분의 문제 때문에 혹시라도 손을 훼손한 게 아닐까? 물론 다 추측입니다. 다 추측이지만 하지만 말이죠.
어느 정도의 신빙성도 있다라는 건 다들 비슷하게 공감하실 거라고 보겠습니다. 아쉬웠던 점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 사진을 사건 발생 10일 뒤에 찍었습니다. 사건 당일날 찍었으면 참 합리적이었을 것 같은데 이미 10일이 지난 상태라 그 사이에서 뭐 부인과의 문제 때문에 생겼다라는 부분도 그럴 수 있는 부분이고요. 실제로 피해자 이제 이 씨가 이 공장 여기 이 공사장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볼펜이 우연히 떨어진 걸 수도 있고요. 시신을 처음 발견했을 때 피해 나갈 구멍들은 분명히 있었던 겁니다. 직접 증거가 없다 보니 기소가 불가능했던 거죠. 자, 그렇다면 드는 생각입니다. 자신이 가져 있는 내적 분노가 무엇이었을까에 대한 부분도, 그리고 그게 아마 이 사람이 범인이라면 그게 범행 동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용의자 두 번째가 나왔습니다. 용의자 두 번째가 누구였냐면 어린 시절의 친구였던 박모군이었습니다. 손목이 발견되고 이틀간 결석을 당시에 했었고요. 그리고 2014년에 그것이 알고 싶다 팀을 만나서 얘기를 좀 했었는데 이름도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어릴 적은 친했는데 학교 달라서 그 다음엔 잘 뭐 얘기를 못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근데 죽은 날은 기억한다. 자신의 생일 전날이라서 기억을 해요. 뭐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범인은 이미 잡힌 걸로 알고 있었고요. 그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 알팀이 그 박모군을 굉장히 의심을 하는데 어떤 부분 때문에 그랬냐면 첫 번째입니다. 사건 발생이 벌어지고 1년 뒤에 담당 형사가 뭐 이제 친구 같은 용의자 같은 사람들에게 단체 문자를 보냅니다. 범인이 손목을 왜 잘랐을까?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단 한 명이 답장을 합니다. 그게 바로 박 씨입니다. 근데 어떻게 답장을 했냐면 발신자 제안으로 답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원을 감춘 거죠. 그리고 정양이 사망하고 난 다음에 인터넷에다가 뭐 이상한 글들을 남깁니다. 뭐 소연이만 빼고 봐라 뭐 이런 글도 남기고, 아니면 뭐 손가락을 자르거나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 이런 글들을 자꾸 남겼던 게 확인이 됩니다. 왜 그런 글을 썼어? 라고 했는데 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냥 감성파리로 썼겠죠 라고 당시에 방송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조금 나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당시 박 씨는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이 방영된 이후에 자기가 너무 분해서 글을 쓴다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언제 생일이어서 기억을 한다고 했느냐? 죽은 날 난 기억한다고 한 적 없다. 피디님이 나한테 먼저 알려준 거 아니냐? 그 나한테 호프 같은 거 먼저 먹자 그랬죠. 언제 내가 술 먼저 먹자고 했냐? 그리고 발신번호 표시 금지에 대한 부분도 내가 지금 쓰겠는데 라고 하면서 얘기를 정확하게 다시 전달합니다. 당시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자기가 당시에 발신번호 표시 금지로 보냈던 이유가 뭐였냐면 학생일 때 휴대폰 비용, 그러니까 이제 R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다 끊긴 상태라 내가 보내지 못해서 친구 핸드폰을 빌려서 보내느냐고 번호를 바꿔서 보냈다. 지금은 안 되지만 옛날에는 번호를 바꾸면서 보내는 게 가능했거든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왜 나한테 갑자기 이렇게 얘기를 해서 나를 용의자로 보느냐? 내가 이때 당시에 이 얘기를 하는 바람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바람에 주변 지인들한테 계속해서 연락이 온다. 보는 내내 너무 화가 났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물론 아까 처음에 읽어드렸던 형사분의 이야기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를 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오랫동안 조사를 했었고 그리고 분명히 혐의점이 없었기 때문에 풀려났던 사람이기도 하죠. 그리고 마지막 용의자입니다. 용의자 두 번째입니다. 바로 황군입니다. 근데 이 황군도 좀 이상합니다. 황군이 정량에게 이상할 정도로 집착적인 호감이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를 봤을 때 2001년 1월 21일경에, 그러니까 사건 발생 2달 전이죠. 피해자에게 너 최군 좋아해? 라고 하면서 메일로써 계속 추궁하는 이메일을 보냅니다. 왜 나한테 전화하지 말라 그래? 라고 하면서 너 누구 좋아해? 난 널 좋아해 라고 하면서 1월 21일부터 1월 31일까지 약 29회에 걸쳐 사랑한다. 최군이 누군데 너 왜 그러는 거야? 라는 질투심, 이런 걸로 계속해서 메일을 보낸 게 확인이 됩니다. 더불어서 피해자가 최군을 좋아한다는 부분 때문에 질투심도 있었고요. 고백도 보내고 추궁하는 말도 계속 보내다가 한 번은 살인 장면이 있는 동영상도 메일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자신의 사랑에 대한 표현이 격해지기 시작했던 거죠. 근데요,
이 사람이 무서웠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까 기억하십니까? 동네 아주머니가 발견한 게 8시 20분. 가게에 누군가가 전화했을 때가 8시 35분. 딱 그 15분 사이의 텀이었는데 그 15분 사이에 전화한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3월 7일 8시 27분 40초에 전화가 와서 8시 27분 59초, 딱 19초간 통화한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황군입니다. 황군은 정량이 일하는 가게에다가 전화를 했고 19초간 통화를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물론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는 건 너 그 앞에 공사장 있지 잠깐 와봐 라고 할 수도 있겠죠. 물론 좀 이상한 점은 황군이 혐의점이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했을 때 왜 공사장으로 유인했을까? 그리고 왜 손을 잘랐을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있는데 물론 시간이 한참 지났기 때문에 추측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이건 황군이라서 용의자 이씨라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테드 번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유영철도 마찬가지긴 한데 사이코틱으로 사람을 좋아하거나 사람에게 호감이 있는 경우에 대한 부분인데요. 사람을 죽이고 나서 살해된 시신을 봤을 때 이걸 그냥 둬버리면 영영 그 사람과 헤어진다라는 느낌 때문에 자신이 생각했던 가장 갖고 싶었던 부위 그건 다 다르다고 합니다. 그건 이제 그렇게 약간 사이코틱하게 느끼는 사람들마다 좀 다른데 어떤 사람은 발목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손가락일 수도 있고 뭐 어떤 사람은 신체 다른 부위일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을 가져가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들끼리도 같이 이제 심리학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도 손목을 가져가는 경우는 굉장히 이례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의 경우였는데 혹시라도 DNA가 발견될까에 대한 부분 그게 아니면 그 손목, 그 손을 너무나도 잡고 싶었던 사람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역으로 이야기했을 때 말입니다. 그런데 이 둘은 굉장히 느낌이 다르다고 합니다. 만약에 손 자체를 내 DNA가 있다는 부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잘라서 가져간 거라면 그건 절대로 발견되지 않는 곳에 두는 게 정상적인 행위라고 합니다. 자신이 발각될 게 두려웠기 때문에 손을 가져간 건데 그걸 뜬금없이 그냥 누구나 보이는 장소에 그대로 놨다? 말이 안 된다죠. 그런데 트로피적으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뭔가 좀 애틋한 감정이 있던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의 사망한 모습을 보고 두 번 다시 볼 수 없다는 모습에 나 이 사람의 손이라도 한번 잡고 싶었는데 라는 문제로 손목을 가져와서 갖고 있었는데 문제는 그 손목이 금방 괴사가 됩니다. 썩고 냄새가 나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보관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소고기 같은 것도 상온, 바깥에 있는 상온 온도에서 아니면 갖고 있는 상태에서 하루만 갖고 있어도 이제 썩는, 괴사하는 냄새가 나기 시작하고요. 변형이 서서히 오기 시작을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모습으로 더 이상 보존할 수 없는 형태. 그래서 그걸 누군가가 보게 되는 앞에 그대로 둔 게 아닐까라고도 추측만 했습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여기가 추측입니다. 자, 뇌피셜입니다. 그냥 심리학 공부하시는 분들과 이런저런 공유를 같이 하면서 각자의 생각을 들었지만 다들 생각은 좀 다르신데요. 경우의 수를 좀 넓게 잡겠습니다. 용의자는 분명 좀 많이 좁혀져 있는 상태는 맞지만 이 내부에 들어왔을 때 도대체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게 자신의 DNA를 감추기 위한 행동에서 나온 행위인 건지 아니면 이 정량에게 무언가 약간이라도 뭔가 이성적인 감정의 문제 때문에 행동이 그렇게 나왔던 건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분명히 이 사건은 정상적인 생각의 범위에서 움직여진 건 아니니까 말이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가 너무 궁금합니다. 영동 미제 사건은 지금도 계속 수사 중이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2014년 당시의 말입니다. 하지만 벌써 또 4년이 지났습니다. 유력 용의자는 아직도 경찰은 이씨로 판단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회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그냥 양심 고백하시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목격자 혹은 이 사건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리고 이 방송을 봐주시는 분들에게 2001년 당시 중국 영동에 사셨던 분 3월 7일 그 날짜를 기억하시는 분들께 다시 한번 그 힘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조금의 단서가 약간의 힌트가 당시의 사건 기록과 합쳐지면 새로운 증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저는 토요 사건 팩트의 김원이었습니다. 조만간 이 사건 현장의 미스테리 야방으로 여러분과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